삼성그룹이 지금의 신입사원 채용안을 도입한 지 20년 만에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4분기 역시 전세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엔화 가치가 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엔저 우려 속에 기관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보다 0.19% 내린 1931.43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은 1,9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4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 현지 시간으로 4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등이 상승한 반면 섬유유복, 종이목재, 화학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1.23% 내렸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도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 네이버, SK텔레콤 등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매매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지난 7월 이후 정부의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로 2100포인트 가까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다시 1900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 4,6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지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주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26.3%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은 11.5% 상승했으며 대신증권도 22%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대금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증시가 완전히 살아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그동안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 4조 원대의 거래대금도 커 보이지만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불과 5년 전인 지난 2009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큐빅스가 최대 주주의 자금 지원 소식에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큐브스가 최대 주주의 자금 지원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큐브스는 전날보다 8.27% 오른 2,750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주주가 두 건의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해 자금 지원을 지원키로 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큐브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주 배정 대상자는 최대 주주인 소마그로스 투자조합과 특수관계인인 한상엽 씨입니다. 앞서 소마그로스 투자조합은 지난 3일 진행된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서면서 신규 사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큐브스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주력인 솔루션 사업권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그동안 자금 조달에 잇따라 실패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고 올 상반기에도 1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지금의 신입사원 채용안을 도입한 지 20년 만에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9,000명가량 뽑는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삼성 직무적성검사에 매년 2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사교 시장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이 오늘 발표한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 제도는 직무별 전형 절차를 다양화하고 서류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직무 적합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성은 직무 적성 검사 위주로 진행되는 획일적인 채용 방식을 직군별로 다양화하면서 직군별 직무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그룹 입사 지원자들은 직무 적합성 평가를 먼저 통과해야만 사트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직무 적합성 평가의 도입을 사실상 서류 전형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의미의 서류 전형처럼 출신 대학 평균 학점, 자격증, 어학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의 부활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공식 사과했습니다. KT는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유통시장에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유통점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해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U+와 SK텔레콤도 뒤이어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LG-U+는 본사의 뜻과 다르게 일부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하게 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SK텔레콤도 이통시장의 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 협력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4분기 역시 전세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실질 주택 전세 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상승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9월 기준 64.6%로 관련 통계가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세값 고공행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분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21,5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3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3만 9,009건으로 1년 전보다 67.2% 급증하는 등 거래가 늘어나고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주택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과 철강도 일본의 가격 공세에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행이 예상을 깨고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하면서 국내 주력 산업들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4일 6년 만에 처음으로 950원 밑으로 떨어진 원엔 환율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946.94원까지 추락하며 940원 선마저 위협했습니다. 끝없는 엔저에 일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엔저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는 자동차 분야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올 들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토요타의 가격 역전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 캠리는 현대차 소나타보다 1,700달러 정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올해 출시한 LF 소나타의 최고 트림 미국 판매 가격은 31,575달러, 토요타의 캠리는 31,370달러로 소나타가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가격 경쟁력 악화는 현대차의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은 각각 5.7%와 13%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평균 성장률 5.5%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9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 증가율은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3.9%에 그쳤습니다. 2000년대부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한국 조선산업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 업체들마저 엔저를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가별 조선업 수주 실적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밀리며 3위로 뒤처졌습니다. 철강업계는 안방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은 117만 6천 톤으로 1년 만에 56.6% 급증했습니다. 일본산 철강제 수입량은 67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 늘었습니다. 중국 철강 기업들은 자국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덤핑 공세를 하고 있고 엔저 날개를 단 일본산 철강제 역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엔화 가격이 싸지니까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은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우리 제품이 상당히 밀리고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엔저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경우 연구개발 비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물론 제품 경쟁력마저 뒤처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사물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농작물을 관리하고 교통신호를 제어해 응급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기도 하는데요. 정찬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부여의 한 토마토 농장입니다. 겉모습은 여느 비닐하우스와 다르지 않지만 이곳에는 다른 재배 농가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물을 뿌리지 않아도 물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장도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지능형 비닐하우스,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방 안에서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확량도 증대되고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요. 앉아서도 다 천창을 열고 온습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인터넷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신호등 제어와 교통환경 감지로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병원의 수술 준비를 미리 해둬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맥박 등 생체 정보를 감지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보디가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역시 지난해 2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17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을 한데 모은 2014 사물인터넷 전시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5일 개최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시스코와 SK텔레콤, KT 등 국내외 13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직접 비닐하우스에 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인들을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의 모습들이 현실로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사물인터넷 국제 컨퍼런스와 IoT 스마트 콘테스트, 세상을 바꾸는 IoT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아이디어 기술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류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해킹 및 사생활 침해 등
보안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사물인터넷 산업은 글로벌 IT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업체들의 신기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공모주 최대로 꼽히는 삼성 SDS 청약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 조성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S 청약 경쟁률은 첫날부터 치열하다고요? 네, 삼성 SDS 상장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청약 첫날인 오늘 경쟁률은 20.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배정 물량인 121만 9,921주에 대해서 총 2,477만 3,520주의 청약이 몰렸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2조 3,534억 원에 달합니다. 경쟁률은 청약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인 정오에 이미 11.53대 1을 기록했고 매 시간마다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청약 첫날 이 정도의 경쟁률은 이례적으로 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보통 청약 첫날은 1에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마감일에 청약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공모가의 절반을 청약 증거금으로 미리 납입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장외 시장 가격과 공모가 가격이 격차가 커서 공모주 투자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윳돈이 있는 고객 자산가들이 경쟁률을 의식하지 않고 첫날부터 청약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약 마지막 날인 내일 청약이 더 몰리면서 삼성 SDS 최종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S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6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요? 네, 앞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된 기관 수요 예측 결과에서 경쟁률은 651.5대 1에 달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공모 경쟁률도 500대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청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최종적으로 6일 오후 4시 이전에 청약을 끝내야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의 5개 증권사에서 그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HTS를 통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모주는 얼마나 배정받게 됩니까? 공모주 배정은 경쟁률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면 1000주를 청약해야 10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수록 배정 주식수는 줄어들고 증거금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후에 나머지 증거금은 오는 10일에 환급됩니다. 배정된 주식은 상장인 14일 전에 입고됩니다. 네, 공모주 청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청약 가능 시간 내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한 영업장을 방문해서 취소하거나 고객센터 혹은 HTS를 통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이 밖에 유의할 점은 그 5개 증권사에서 복수 청약은 가능하지만 한 증권사에서 복수 계좌 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201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오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에이펙 제4차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에이펙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해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될 제22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합의사항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올해 에이펙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제22차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총 출동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예정으로 중국은 자국이 강조하는 기초시설 투자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상 간의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에이펙 회의 기간 취임 후 5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할 합의사항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양국 간 FTA 타결 선언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개월간 가장 많은 43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00억에서 402억 달러를 크게 웃돈 액수입니다.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9월 수출액이 8월보다 1.5%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 미국의 수출은 일본의 경우 전달보다 14.7%, 유럽연합과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각각 6.5%와 3.2%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기가 부진했고 하반기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약 5% 절상되면서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인 3.5%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성장률 3.5% 가운데 약 1.3%포인트가 미국의 순수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는 3,78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39억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유럽중앙은행은 산하에 신설될 단일은행 감독기구를 통해 지금까지 18개 유로존 국가당국의 감독을 받던 영내 대형은행들을 직접 감독하게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영내 120개 대형은행들의 자산은 유로존 전체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이외에 3,500개의 영내 중소은행들도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범위에 있게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은 유로존 국가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의 3개 핵심 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는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 정리체제를 구축, 마지막으로 단일 예금보장체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단일은행 감독기구를 본격 가동하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영내 130개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여 건전성 테스트를 한 바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단일은행 감독기구를 다른 기구들과는 조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과 미얀마, 호주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고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부터 4일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12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 간의 신형 대국관계 형성 방안 등 양국 현안 외에 에볼라 바이러스와 테러 위협 공동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다자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얀마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 뒤 테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란 핵 협상 등을 의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핵심 외교 정책인 아시아 중시 전략을 다시 가다듬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황지영입니다. 큰 추위 없는 온화한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겠는데요. 서울은 4도가량, 대전은 5도가량, 대구는 6도가량 높은 기온에 포근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낮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늦은 밤 동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남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강원 북부 산간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서쪽으로부터 폭넓은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전국에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10도에서 18도, 대전 8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되고요. 아침에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제주 18도, 부산, 대구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속초 10도에서 18도, 울진 7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입동인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바람이 세진 않아 크게 춥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